2002년 여름, 전남 무안의 한 농가 마당에는 알싸한 양파 향기와 함께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안 양파밭에 대모라 불리던 48세 김성숙 씨가 남편과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다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어젯밤 마시다만 술상과 김 씨의 신발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남편 강진호 씨는 절망한 표정으로 경찰에 말했습니다. 아내가 사업 자금을 챙겨 몰래 만나는 연하남과 도망친 것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녀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실패한 중년의 일탈로 결론지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3개월 뒤 남편을 위로하겠다며 들어온 젊은 여인이 김성숙 씨의 옷을 입고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자 마을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7년 뒤 환갑을 앞둔 남편 강 씨의 평화롭던 집에 포클레인이 들이닥칩니다. 정부의 도로 공사 부지에 마당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온순하던 강 씨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평상을 몸으로 막아서며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진 아내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포클레인이 시멘트 평상을 내리찍는 순간 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향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식처가 무덤이 되어버린 그날 밤의 진실, 지금 바로 추적합니다. 여기는 실종탐사대입니다. 우리는 기록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그 뒤의 진실을 탐구합니다. 저희가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는 소중한 시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이면을 함께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공유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2002년 무안 농장의 그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2년 7월 18일 목요일 저녁, 전남 무안군의 한 양파 농가에서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김성숙 씨는 당시 48세로 20대 초반 빈손으로 이 마을에 시집온 뒤 25년 동안 양파 유통업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5평 남짓한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사업은 이제 무안 지역 최대 규모의 양파 집화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김성숙 씨의 성공 스토리는 무안 지역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1977년 22살의 나이로 이 마을에 시집왔을 때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댁은 가난했고 남편 강진호 씨는 농사일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김성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인근 농가를 돌며 양파를 수집했고 직접 트럭을 몰고 광주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적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파 시세를 정확히 읽어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언제 사들이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무안 지역 양파 물량의 30% 이상을 그녀의 집화장이 취급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대형 도매상들이 김성숙 씨와 직거래를 원했습니다. 2002년 여름, 김성숙 씨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를 신축하고 유통망을 전국으로 넓히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수억 원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 계획서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김성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집화장 일을 마치고 귀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강진호 씨가 마당의 평상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소주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인근 이웃 박종만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날 저녁 8시쯤 김성숙 씨 집 마당에서 불빛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상 위에서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김성숙 씨를 본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월 19일 금요일 오전 6시 집화장 직원 최영호 씨가 김성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 새벽 5시면
집화장에 출근하던 김 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당에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술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소주병, 먹다만 안주, 그리고 2개의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숙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평상 옆 바닥에는 김 씨가 평소 신던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강진호 씨를 찾았습니다. 강 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깨우자 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평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들어와 잤는데 아내는 계속 마당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영호 씨와 강진호 씨는 집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창고, 밭, 인근 도로를 모두 살폈지만 김성숙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놓여있던 김 씨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전 9시 무안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당의 평상은 여전히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담당 형사 오정민은 당시 47세로 형사 경력 18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살피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다툼의 흔적도, 급하게 어디론가 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김성숙 씨가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 형사는 강진호 씨를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젯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내가 집에 돌아왔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저녁상을 마당 평상에서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몇 잔 나누다가 밤 9시쯤 자신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계속 마당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 형사는 김성숙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화장 직원들, 거래처, 친구, 친척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김성숙 씨는 성실하고 사업에 전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집화장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의 갑작스러운 실종, 경찰은 납치, 사고, 자발적 실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근 야산과 저수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숙 씨는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48년의 인생이 어느 여름밤 평상 위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3일째인 7월 21일 수사 방향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 씨가 경찰에 새로운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오 형사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자주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집화장 일이 끝나고도 곧바로 집에 오지 않고 어딘가에 들렀다 왔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도 조심스러운 말투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오 형사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묻자 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통장에서 큰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김성숙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강 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출 장소는 무안, 목포, 광주 등 다양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아내가 최근 옷차림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평소 수수한 옷을 입던 사람이 화려한 색상의 옷을 사입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화장도 전보다 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딘가로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 형사는 강 씨의 진술을 듣고 수사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김성숙 씨의 최근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화장 격리 담당 이명숙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성숙 사장님이 최근 몇 달간 자주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마다 일찍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집화장 직원 김철수 씨도 비슷하게 증언했습니다. 사장님이 최근 들어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성숙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특정 번호로 자주 전화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번호의 주인을 추적한 결과 광주에 거주하는 37세 남성 정우진 씨로 밝혀졌습니다. 7월 23일 경찰은 정우진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광주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오 형사가 김성숙 씨와의 관계를 묻자 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진술했습니다. 김성숙 씨를 안다고 인정했습니다. 작년 가을 광주의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 관련 세미나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가끔 연락하며 사업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였느냐는 질문에 정 씨는 부인했습니다. 그저 사업상 아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집화장 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어서 자신이 인테리어 관련 조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 씨는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7월 25일 경찰서를 다시 찾아온 강 씨는 이웃들의 증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성숙 씨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박정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 5월쯤 목포 시내에서 김성숙 씨를 봤다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 최순덕 씨도 증언했습니다. 6월 어느 날 저녁 김성숙 씨가 낯선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숙 씨가 연하의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 자금을 빼돌려 그 남자에게 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을 버리고 그 남자와 도망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진호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온다면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를 동정했습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남편을 두고 젊은 남자와 도망간 철없는 여자라며 김성숙 씨를 비난했습니다. 경찰도 점점 이쪽으로 수사 방향을 굳혀갔습니다. 납치나 사고보다는 자발적 실종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점, 특정 남자와 자주 연락한 점, 이웃들의 목격담 등이 모두 외도설을 뒷받침했습니다. 2002년 8월 실종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김성숙 씨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수배 전단을 돌렸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여전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내가 돌아올까봐 대문을 잠그지 않았고 아내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순정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진호 씨가 매일 밤 마당의 평상 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는 것을, 그 평상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2002년 10월 김성숙 씨 실종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강진호 씨의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 여자가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영, 당시 39세였습니다. 박 씨는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뒤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와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박미영 씨가 처음 강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은 10월 초였습니다. 강 씨를 위로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뒤 혼자 지내는 강 씨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들러서 청소를 하거나 식사를 준비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늘었습니다. 10월 말쯤에는 아예 강 씨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박미영 씨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친척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미영 씨가 안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성수 씨가 사용하던 방이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아끼던 폐물들도 꺼내 착용했습니다. 이웃 주민 정순자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1월 중순쯤 박미영 씨가 김성숙 씨의 옷을 입고 마을을 걷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명절 때 입던 한복이었다고 했습니다. 섬뜩했다고 했습니다. 집화장 직원 이명숙 씨도 증언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김성숙 씨의 사무실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성숙 씨의 친구 한미란 씨는 더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12월쯤 강진호 씨 집에 들렀는데 박미영 씨가 김성숙 씨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결혼 20주년 때 받은 금목걸이였다고 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가 원래부터 관계였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성숙 씨가 실종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강진호 씨는 당당했습니다. 12월 말 마을 이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저 친척으로서 자신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박 씨는 당연히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마당의 평상에 나가 아내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평상은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눈물을 보고 동정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진심이구나 생각했습니다. 2003년이 되었습니다. 김성수 씨 실종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가출인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제 완전히 그 집의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김성숙 씨의 그릇에 김 씨의 음식을 담아냈습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는 마당의 평상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평상 위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웃 주민 김영철 씨는 2009년 재수사 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03년 여름쯤부터 거의 매주 강진호 씨 집 마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웃음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평상 위에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상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두 사람이 무엇 위에 앉아서 웃고 있는지, 시멘트 80cm 아래 김성숙 씨가 어떤 상태로 누워 있는지. 2004년, 2005년, 2006년이 지나갔습니다. 김성숙 씨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는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강진호 씨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평상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평상 위에는 절대 물건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강 씨의 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깃든 장소를 소중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강진호 씨는 평상을 닦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아래 묻혀 있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은폐에 대한 안도감이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9년이 되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58세가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46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2007년부터 강진호 씨에게 이상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마당의 시멘트 평상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평상을 아끼긴 했지만 이때부터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매일 아침 평상을 닦았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젖은 걸레로 표면을 닦았습니다. 시멘트 틈새까지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평상 위에는 절대 물건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잠깐 짐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급구 말렸습니다.
평상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강 씨는 평상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눈이 오면 치웠습니다. 여름에는 그늘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막았습니다. 이웃 주민 최진수 씨는 2009년 수사 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08년 여름쯤 강진호 씨에게 평상 위에서 고기 좀 구워 먹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 씨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상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견고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성인 여러 명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유독 평상 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2008년 가을, 태풍이 지나간 뒤 마을에 큰 나무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그 가지가 강 씨 집 마당으로 굴러 들어와 평상 위에 걸쳤습니다. 강 씨는 황급히 달려와 나무 가지를 치웠습니다. 평상 표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평상에 집착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박미영 씨도 평상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상 위를 자주 닦았습니다. 평상 주변을 늘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2009년 3월, 강진호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장 공사 부지에 그의 집 마당 일부가 포함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강 씨는 즉시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공사 구역에서 자기 집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여러 차례 군청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사 구역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4월이 되자 강 씨는 더욱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월 초 군청에서 최후 통보가 왔습니다. 5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박종호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5월 초순쯤 강진호 씨가 마당에서 평상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평상을 잃게 되어 슬픈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진호 씨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상이 파괴되면 무엇이 드러날지. 5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철거 업체 인부들이 강진호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포클레인 한 대와 트럭 두 대가 함께 왔습니다. 강진호 씨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미영 씨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정수 감독관이 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상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안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멘트 평상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포클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진호 씨가 갑자기 달려갔습니다. 평상으로 향했습니다. 평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두 팔을 벌려 평상을 감쌌습니다. 안 됩니다. 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인부들이 당황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설득했습니다.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강 씨가 절규했습니다. 이 평상은 절대 철거할 수 없습니다. 박미영 씨도 달려왔습니다. 평상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남겨주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감독관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무안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진호 씨는 여전히 평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을 온몸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것만은.
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숨결이 닿은 곳입니다. 7년 동안 아내를 그리워하며 지켜온 곳입니다. 경찰관들도 난처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강 씨를 설득했습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평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감독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강진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씨를 평상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강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박미영 씨도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강 씨를 동정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아내를 그리워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웃 주민 몇몇이 감독관에게 부탁했습니다. 평상만 남기고 다른 부분만 공사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감독관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12시, 경찰은 결국 강진호 씨를 강제로 평상에서 끌어냈습니다. 강 씨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안 돼. 그 아래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강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박미영 씨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이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오정민 형사였습니다. 오 형사는 2002년 김성숙 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형사였습니다. 현재 54세가 된 오 형사는 무안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현장 근처를 지나다가 소란을 듣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오 형사는 강진호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실종되었을 때 강 씨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강 씨는 슬퍼하면서도 어딘가 침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오 형사는 강 씨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평상 아래에 무엇이 있다는 뜻일까? 오후 1시, 포클레인이 평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유압 망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강진호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제발. 하지만 이미 경찰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분, 유압 망치가 평상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멘트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2번, 3번, 망치가 계속 내려쳤습니다. 평상에 금이 갔습니다. 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상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비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 사이에서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한 냄새였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7년 동안 시멘트 속에 갇혀 있던 냄새였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기계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뭔가 있어요. 기사가 외쳤습니다. 비닐에 쌓인 게 있어요. 인부들이 다가갔습니다. 깨진 평상 틈으로 검은 비닐이 보였습니다. 비닐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포장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었습니다. 감독관 이정수 씨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으로 본서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곧 형사들이 출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정민 형사는 이미 평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깨진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비닐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형사 생활 25년 동안 수없이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부패한 시신의 냄새였습니다. 오 형사는 강진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강 씨는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재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박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상을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오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평상 아래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신이 누구인지, 7년 전 실종된 김성숙 씨일 것이라는 것을. 오후 2시, 무안경찰서에서 형사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국과 수 팀이 평상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를 한 조각씩 제거했습니다. 검은 비닐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오후 3시, 비닐을 완전히 꺼냈습니다.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비닐은 적어도 5겹 이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국과 수 팀원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겹을 벗겼습니다. 두 번째 겹을 벗겼습니다. 세 번째 겹까지 벗기자 안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담요였습니다. 담요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유골이었습니다. 7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었지만 뼈는 대부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국과 수 팀은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두개골, 갈비뼈, 팔다리뼈가 모두 있었습니다. 옷 조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용 블라우스와 치마였습니다. 오정민 형사는 그 옷을 봤습니다. 7년 전 김성숙 씨 실종 당시 입고 있었다고 보고된 옷과 일치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였습니다. 유골과 함께 몇 가지 물건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금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그리고 시계 하나였습니다. 모두 김성숙 씨가 평소 착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현장 검증이 끝났습니다. 유골은 국과 수로 이송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오정민 형사는 강진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진호 씨, 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서로 가시죠. 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미영 씨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강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평상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반쯤 무너져 있는 평상이었습니다. 7년 동안 비밀을 지켜주던 평상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상 아래에서 시신이 나왔다는 것을, 그것이 7년 전 실종된 김성숙 씨일 것이라는 것을. 이웃 주민 정순자 씨는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평상 위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던 사람들이 살인자였다니, 그 아래 시신이 있었다니. 또 다른 이웃 박종우 씨도 말했습니다. 강 씨가 매일 평상을 닦던 게 생각나요. 그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인 줄 알았는데 증거를 숨기려는 것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5월 16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김성숙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7년 만에 김 씨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국과 수의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두개골에서 골절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유골이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유골과 함께 발견된 담요와 옷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고농도였습니다. 누군가 김성숙 씨에게 과량의 수면제를 먹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정민 형사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를 조사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김성숙 씨를 죽이고 평상 아래에 묻었는지.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2009년 5월 17일 무안경찰서 조사실에서 강진호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정민 형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평상 아래에서 시신이 나온 것은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르게 묻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형사는 반박했습니다. 평상은 2002년 7월 아내가 실종된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7월 말쯤 강 씨가 시멘트를 사다가 평상을 보수했다고 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 형사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왜 아내가 실종된 직후에 평상을 시멘트로 바꿨느냐고 했습니다. 왜 7년 동안 평상을 그토록 집착적으로 관리했느냐고 했습니다. 강 씨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 기록에 남아있는 강진호 씨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2002년 7월 18일 저녁, 강 씨는 아내 김성숙 씨와 마당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강 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박미영 씨와 1년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01년 가을 친척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강 씨는 박 씨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성숙 씨가 있었습니다. 김성숙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집도 사업체도 모두 김 씨 명의였습니다. 강 씨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숙 씨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나 실종으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7월 18일 저녁, 강 씨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내와 평상에서 술을 마실 때 아내의 술잔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박미영 씨가 미리 준비해준 수면제였습니다. 김성숙 씨는 수면제가 든 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몇 잔 마시고 나자 졸리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조금 더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밤 9시쯤 김성숙 씨가 평상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아내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수면제를 더 먹였습니다. 아내의 입을 열고 알약을 여러 개 넣었습니다. 물로 억지로 삼키게 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김성숙 씨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진호 씨는 아내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김성숙 씨는 죽었습니다. 강 씨는 즉시 박미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신을 담요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여러 겹 감쌌습니다. 포장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봉인했습니다. 그 다음 마당을 팠습니다. 나무 평상이 있던 자리를 파냈습니다. 깊이 1m 정도 구덩이를 팠습니다. 시신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원래 건축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할 줄 알았습니다. 철근을 박고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시멘트를 섞어 부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작업했습니다. 시멘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평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멘트 평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80cm 지점에는 김성숙 씨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평상 작업을 하는 동안 이웃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평상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나무 평상이 낡아서 시멘트로 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추억의 장소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이 완성된 후 강진호 씨는 김성숙 씨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7월 19일 아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전날 밤에 이미 죽였지만 아침에 없어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외도서를 퍼뜨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강 씨 자신이 몰래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웃들의 목격담도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강진호 씨가 이웃들에게 부탁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김성숙 씨가 낯선 남자와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주의 정우진 씨는 정말로 김성숙 씨와 사업상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숙 씨는 연하 남자와 도망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 수사도 중단되었습니다. 강진호 씨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3개월 후 박미영 씨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으로서 돕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7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평상 아래 김성숙 씨의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평상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매일 평상을 닦았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상이 손상되면 안 됐습니다. 금이 가거나 깨지면 시신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숙 씨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2009년 도로 공사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강진호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평상은 파괴되었고 7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정민 형사는 강진호 씨의 자백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시신 위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박미영 씨도 자백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준비한 것도 박 씨였습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일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전모가 더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는 2001년 10월 친척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강 씨는 51세, 박 씨는 39세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강진호 씨는 아내 김성숙 씨가 성공한 사업가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박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2년 초부터 두 사람은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강 씨는 박 씨와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숙 씨와 이혼하면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미영 씨도 강 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숙 씨가 있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5월부터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면제로 김 씨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외상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불면증 치유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샀습니다. 6월부터 두 사람은 김성숙 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 씨가 이웃들에게 아내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7월 들어 강 씨는 아내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아내 몰래 인감증명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7월 18일 드디어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강진호 씨는 아내와 평상에서 술을 마시며 수면제를 탔습니다. 김성숙 씨가 의식을 1차 수면제를 더 먹였습니다. 박미영 씨에게 전화했고 박 씨가 도착해서 함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시신을 비닐로 싸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시신을 묻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7월 19일 아침 강진호 씨는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외도서를 적극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경찰 수사도 강 씨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외도와 가출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7년 동안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는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김영철 씨는 증언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강 씨 집 마당에서 자주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평상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고기를 구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 정순자 씨도 증언했습니다. 여름이면 거의 매주 강 씨 집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웃음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와 방청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신이 묻힌 평상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것이 7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 검사가 강진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묻힌 평상 위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강진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영 씨도 비슷하게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꺼려졌지만 점점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태도에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강진호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미영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7년 동안 시신을 은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신이 묻힌 평상 위에서 일상적으로 식사하고 음주한 행위는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무안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7년 동안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성숙 씨의 집화장 직원들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격리 담당 이명숙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직원들 월급은 한 번도 밀리지 않게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습니다. 7년 동안 강진호 씨를 동정하고 응원했던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주민 박종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씨가 평상을 지키려고 울부짖을 때 우리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순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강 씨를 불쌍히 여겼죠.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책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조금 더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지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오정민 형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분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강진호 씨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숙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그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친구들, 거래처 사람들, 집화장 직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친구 한미란 씨는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성수가, 미안해. 내가 도망갔다는 소문을 믿어서 미안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김성숙 씨의 묘는 무안 공원묘지에 마련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양파 유통업자 김성숙, 1954년생 2002년 7월 18일 별세, 2009년 5월 15일 귀가, 7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강진호 씨가 살던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잡초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성숙 씨가 운영하던 집화장 터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녀가 25년 동안 일군 사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성숙 씨를 기억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여사업가를 기억했습니다. 무한 여성 사업가 모임에서는 김성숙 씨를 추모하는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려는 여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강진호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60대 중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출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미영 씨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34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그때 그녀는 61세가 됩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로 면회나 서신 교환도 금지되었습니다. 2009년 무안 평상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7년 동안 시신 위에서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강진호 씨와 박미영 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이웃 간의 관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습니다. 무안 마을 사람들은 7년 동안 강진호 씨와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민 형사는
퇴직 후 강연에서 이 사건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오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운 것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진호 씨는 온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7년 동안 아내를 그리워하는 순정적인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김성숙 씨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2002년 7월 18일 밤 평상에서 술을 마시다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평상 아래에서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 강진호 씨가 7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아내와의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박제된 거대한 관이었습니다. 그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까지 시신 위를 밟고 서서 풍년을 기도했고, 내연녀는 피해자의 옷을 입고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웃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눈물과 간절한 호소에 진실을 투영하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저항을 수뇌보로 믿었고, 세상은 그녀를 도망간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숨죽인 채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묻힌 평상 위에서 7년 동안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일상을 보냈던 그들의 태어남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평온함 뒤에 얼마나 뒤틀린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이 사건은 그 잔혹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7년 만에 차가운 땅속에서 돌아온 김성숙 씨. 그녀가 남긴 마지막 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비극적인 기록을 보며 여러분은 인간의 어떤 얼굴을 마주하셨나요?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실종 탐사대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저희와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못다 한 여러분의 통찰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곳에 영상 공유로 전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